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진 이 숫자 1600만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800년 전 한 남자의 정복이 그저 영토와 금이 아닌 사람의 몸과 유전자 자체를 지도 위에 새겨놓은 겁니다. 우리는 칭기즈칸을 위대한 정복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의 이면엔 역사책이 단 한 줄도 제대로 적지 않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전쟁터에서 칼에 쓰러진 사람들 말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 오래 고통받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역사입니다. 1220년 중앙아시아의 어느 마을, 14살 소녀 자리아는 그날도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을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몽골군 병사에게 붙잡힌 자리아는 수백 명의 여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건 칼이 아니었어요. 행정관이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고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여부를 기록했습니다. 자리아는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장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석 달, 자리아는 매일 밤을 견뎌야 했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그녀를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요, 그녀의 존재 이유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자리아 한 명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국이 설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칭기즈칸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그가 태무진이라 불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162년 몽골 초원에서 태어난 태무진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배신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독살당했고 부족은 흩어졌으며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배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16살이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약혼자였던 보르테가 적대 부족에게 납치된 겁니다. 태무진은 몇 달을 싸워 그녀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보르테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태무진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그 경험이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새겨놓았을 겁니다. 여성의 몸이 전쟁에서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요.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구조 자체를 자신의 전략으로 흡수했습니다. 보르테를 잃었던 소년이 훗날 수십만 명의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 가두는 제국을 설계한 겁니다. 1209년 태무진은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을 얻고 첫 대규모 원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정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행정관, 의료진, 기록관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 뒤에 서류를 들고 분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붙은 겁니다. 점령한 마을마다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나이와 외모, 건강 상태, 출신 계급이 기록되었습니다. 1등급은 장교에게, 2등급은 일반 병사에게, 3등급은 노동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든 여성은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요. 금나라 원정 기록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 여성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만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 여의도를 가득 채운 인파, 그 전부가 같은 방식으로 분류되고 배정된 겁니다. 이건 전쟁의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1219년 몽골군의 다음 목표는 서쪽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호라즘 제국이었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외교 분쟁이었습니다. 몽골 상인단이 학살당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목표는 달랐습니다. 실크로드의 핵심 도시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20만 명의 몽골군이 국경을 넘었고 부하라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사마르칸트가 함락되었습니다. 당시 사마르칸트는 인구 5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과 같은 충격이었죠.
도시가 함락되는 순간 군대 뒤에서 대기하던 행정 인력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었고 여성들은 나이와 건강 상태, 외모, 귀족 여부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저항하거나 도망치려는 여성은 그 자리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거스르는 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호라즘 원정 하나만으로 이 시스템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작동했는지 숫자로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등급으로 분류된 여성들은 장교 천막에 배정되었습니다. 매일 밤이 반복되었고 임신이 목적이었습니다. 몽골군 진영에는 의료진이 상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진의 역할이 부상자 치료만이 아니었거든요. 여성들의 임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은 별도 천막으로 옮겨져 출산까지 관리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야 했으니까요.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한 여성은 다시 병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회복이 더딘 여성은 노동력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도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아이는 성장하면 몽골군으로 편입되었고 여자아이는 자라면 어머니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끝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곳이 없었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리아의 딸도 그 딸의 딸도 같은 시스템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제국이 설계한 번식의 구조였습니다. 몽골군의 말발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서쪽 끝 유럽과 러시아를 향했습니다. 1237년 몽골군이 러시아 공국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랴잔이 함락되고 블라디미르가 불탔습니다. 도시가 점령될 때마다 같은 순서가 반복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여성들을 진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분류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이었거든요. 낯선 외모가 오히려 높은 등급을 받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희귀할수록 가치가 높다는 논리였습니다. 같은 시스템은 고려 침공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쟁 대신 공물을 선택했거든요. 그 공물 중에 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공려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공려 제도는 약 8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천 명의 고려 여성이 몽골 궁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끌려간 것과 형식만 달랐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외교 카드로 사용한 겁니다. 1258년 몽골군이 바그다드 성벽 앞에 섰습니다. 당시 바그다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500년간 이슬람 문명의 심장이었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성벽이 무너지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추정 사망자만 20만에서 100만 명, 티그리스 강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살이 시작되기 전 먼저 선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미리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학살 현장에서 제외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칼리프의 궁녀들도, 귀족 가문의 딸들도, 시장 상인의 아내들도 나이와 외모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아들과 손자들의 손에서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2003년 옥스퍼드 연구팀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남성들의 DNA를 분석했더니 약 1600만 명이 동일한 Y 염색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1600만 명이면 지금 대한민국 남성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연구팀은 이 염색체가 약 800년 전 한 명의 남성으로부터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남성이 칭기즈칸 본인인지 아니면 그의 직계 후손인지는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확산이 아니라는 것이었거든요.
13세기를 기점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유전적 혼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혼합의 방식이 자발적 결혼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스템이 설명해 줍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수킬로미터가 떨어져도 그 흔적은 사람의 몸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남지만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00년 전 자리아의 고통이 지금 누군가의 DNA 안에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전자 증거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속에서도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몽골 제국 시기의 집단 매장지를 발굴했습니다. 총 31개 유적, 약 2,809개의 유골. 그런데 60% 이상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유골에는 반복적인 골절 흔적과 출산 관련 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된 손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중국, 러시아의 문헌들도 재검토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기록들을 모으자 여성 포로와 강제 임신에 관한 서술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누구도 전체 그림을 그리려 하지 않았을 뿐 조각들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800년간 침묵했던 여성들을 땅속의 뼈와 오래된 문서들이 대신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기록은 대부분 승자의 언어로 쓰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위대한 정복자로, 원정은 문명의 확장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리아 같은 이름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DNA는 지워지지 않았고 뼈는 썩지 않았으며 오래된 문서 속 단 한 줄의 기록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체계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개인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숫자만 남고 숫자마저 익숙해지면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자리아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름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수십만의 침묵을 깨는 일이거든요. 역사를 배운다는 건 연도와 전투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숫자 뒤에 있던 사람을 보는 것, 침묵당한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칭기즈칸은 역사의 위대한 정복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위대함의 이면엔 수십만 명의 삶이 철저히 계산되고 파괴된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그 시스템의 흔적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1600만 명의 DNA 안에 347개 유적지의 뼈 속에 그리고 누군가의 오래된 문서 한 줄 안에 역사적 기억이란 승리의 서사만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당한 이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지워진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자리아는 역사책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존재했고 분명히 고통받았습니다. 그 이름 하나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역사를 조금 더 올바르게 보는 겁니다.